아들의 싸늘한 눈빛과 통장에 찍힌 마이너스 잔고는 제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게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30살이나 어린 여직원과의 2박 3일 출전은 제게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파멸이었을까요? 올해로 제 나이 58.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5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30년을 넘게 맞춰온 삶의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버리니 세상 모든 것이 삐걱거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것은 텅 빈 옆자리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냉기였습니다. 아내가 쓰던 낡은 경대 위에는 아직 그녀의 손때 묻은 빗과 작은 화장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 어떤 것에서도 아내의 향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지 쌓인 시간의 냄새만이 코끝을 스쳤죠. 나무와 함께 살아온 목수였죠. 거칠고 투박한 손이지만 이 손으로 아내와 아들을 먹여 살렸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제 손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힘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불 꺼진 집안의 적막함, 나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 없는 이 공간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은 대충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거나 밥에 물을 말아 김치 한 조각과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입맛도 삶의 의욕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아들 녀석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5년 전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목 놓아 울던 녀석의 얼굴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아, 잘 지내냐?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괜찮다. 밥은 먹었고? 됐고요.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 말까지 5천만 원만 좀 해주세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부를 묻는 말 한마디 없이 开口就是钱的事，这已经不是第一次了。结婚后独立生活的儿子，每次打电话来都是钱的问题。 지훈아, 나도 이제 그런 큰 돈은 없는데. 아버지, 저 지금 이거 해결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저한테 조금이라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로 퇴직금의 절반을 쓰고 남은 돈은 제 노후 자금으로 겨우 남겨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걸 녀석은 투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사시는 그 집 다음 달에 은행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받은 거 이자 감당이 안 돼서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제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은행에 넘어간다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죄송해요,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세요. 저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감, 허탈함,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어른들의 말이 이렇게 뼈아프게 와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부장실로 저를 부른 사장님의 말씀은 제 남은 정신마저 흩어버렸습니다.
강 부장, 이번에 강원도에 새로 생긴 목재소 말이야. 우리가 독점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아. 자네가 직접 가서 2박 3일 동안 목재 품질도 확인하고 계약서에 도장도 받아와. 사장님, 하지만 저는... 강아, 자네 요즘 힘든 거. 하지만 이 일은 자네 아니면 안 돼. 대한민국에서 나무 보는 눈은 자네가 최고잖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온 한소희 씨 알지? 디자인팀 신입. 그 친구가 같이 갈 거야. 현장에서 디자인 영감도 얻고 강 부장, 자네 보조도 좀 하라고. 한소희.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칠 때 몇 번 마주쳤던 것 같기도 합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길고 늘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던 젊은 아가씨. 그저 요즘 애들 중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어린 아가씨와 단둘이, 그것도 2박 3일이나 출장을 가라니 모든 것이 귀찮고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운명의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뒤로 한 채 제 차는 낯선 여직원을 태우고 짙은 안개 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께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소희 씨를 태운 내 낡은 SUV는 서울의 잿빛 빌딩 숲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다. 출발한 지 30분이 넘도록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간간이 들리는 것은 내비게이션의 기계적인 목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애써 앞만 바라보았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직원의 존재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신경 쓰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듣나? 따위에 쉰내나는 질문을 던졌다가 되려 무심한 당하는 건 아닐까? 내 아들 지훈이보다 고작 2살이 어렸다. 저 나이의 아가씨가 나 같은 늙은이와 단둘이 출장을 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분명 속으로는 불편하고 따분하다고 여기고 있을 터였다. 차장님의 지시만 아니었다면 억지로 따라 나서지는 않았겠지. 나는 흘깃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하얀 얼굴에 오뚝한 코, 길게 뻗은 속눈썹이 인형 같았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냥 밝고 철없는 요즘 애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 부장님, 음악 좀 틀어도 될까요?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편하게 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오디오를 켰다. 차 안에는 잔잔한 피아노 연주곡이 울려 퍼졌다. 의외의 선곡이었다. 시끄러운 아이돌 음악이나 힙합 같은 것이 흘러나올 줄 알았는데 연주곡은 낯설었지만 그 선율이 묘하게 내 마음을 건드렸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주말 오후 거실에 누워 함께 듣던 그런 종류의 음악이었다. 클래식 좋아하나 봐요? 나도 모르게 질문을 던졌다. 네. 그냥 마음이 복잡할 때 들으면 좀 편안해져서요. 마음이 복잡하다. 저 어린 나이에 무슨 복잡할 일이 그리 많을까? 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무심코 말했다. 젊은 사람이 취향이 어른스럽네. 말을 뱉고 나서야 아차 싶었다. 또 꼰대 같은 소리를 해버렸구나. 하지만 그녀는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런 소리 가끔 들어요. 애늙은이 같다는 말도요. 그녀의 대답에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차 안에 흐르는 피아노 선율이 우리 사이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듯했다. 서울을 완전히 벗어나자 창밖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빽빽했던 아파트 단지가 사라지고 푸른 논과 밭, 그리고 멀리 겹겹이 이어진 산능선이 눈에 들어왔다. 도시의 소음에서 멀어지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공기 좋네요. 한소희 씨가 창문을 조금 열며 말했다. 맑고 서늘한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 안에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있었다. 강원도는 처음인가? 들이랑 나도 모르게 아내와 지훈이를 데리고 속초로 강릉으로 여행을 다니던 옛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참 행복했었는데 지금 내 옆에는 아내도 아들도 아닌 낯선 젊은 아가씨가 앉아 있었다. 인생이란 참 얄궂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재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산골에 있었다.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를 한참이나 달려서야 겨우 작은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비포장 도로를 따라 10분쯤 더 들어가니 산 중턱에 낡고 거대한 목재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건물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원목들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이런 곳에 젊은 아가씨를 데리고 와도 괜찮은 건가? 왠지 모를 걱정이 앞섰다. 차에서 내리자 짙은 나무 향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평생을 맡아온 익숙한 냄새였지만 이곳의 향기는 유독 진하고 감렬했다. 목재소 주인으로 보이는 노인이 우리를 맞았다. 그는 나를 보더니 거친 손을 내밀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강민준 부장님이쇼. 얘기 들었수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불나는 한소희 씨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불편하거나 무서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어떤 기배감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우리는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사무실로 들어섰다. 벽에는 낡은 달력과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앞으로 2박 3일 동안 벌어질 일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오묘해서 때로는 아주 사소한 계기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기도 합니다. 저에게 한소희 씨와의 만남이 그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목재소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목재소 주인인 박 노인은 말수는 적었지만 자신이 다루는 나무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를 데리고 거대한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천장까지 닿을 듯이 쌓인 각양각색의 원목들, 바닥에 흩날리는 톱밥, 그리고 코끝을 맴도는 깊고 진한 나무의 채취. 나는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목수에게는 보물섬과도 같은 곳이었다. 이건 50년 묵은 느티나무고 저건 강원도 금강송 중에서도 최상급만 골라온 거라오. 박노인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설명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식 자랑하는 아버지처럼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나는 장갑을 낀 손으로 원목의 표면을 쓸어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나이테의 결.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수십, 수백 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버텨낸 그들의 이야기가 내게 말을 거는 듯했다.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먼지 날리는 창고 안을 돌아다니는 것이 그녀에게는 고역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박노인의 설명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꼼꼼히 적으며 눈을 반짝였다. 심지어는 전문적인 질문을 던져 박노인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사장님, 이 월넛은 북미산인가요? 건조 방식은 자연 건조로 하신 건지 아니면 인공 건조를 하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함수율에 따라 나중에 뒤틀림이 생길 수도 있어서요. 무뚝뚝하던 박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젊은 아가씨가 나무에 대해 뭘 좀 아는구먼. 이건 클라로 월넛이고 3년간 자연 건조랑 저온 건조를 병행한 특산품이오. 그녀는 내게도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장님, 이 정도면 저희 신제품 콘셉트에 들어갈 최고급 라인으로 손색이 없겠죠? 특히 저 나뭇결의 무늬가 너무 아름다워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마치 격렬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 같기도 했고 깊은 밤하늘의 성운 같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안목에 감탄했다. 보통 사람들은 그저 나무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것을 그녀는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과 가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볼 줄 아는군. 한소희 씨 눈이 정확해. 저건 벌이라고 해서 나무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긴 아주 귀한 무늬야. 처음으로 칭찬을 받은 아이 같았다. 그 모습이 꼭 어린 시절 품질을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논의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편한 동인이 아니었다. 어느새 그녀는 내 옆에서 든든하게 자기 몫을 해내는 동료가 되어 있었다. 저녁은 박노인이 소개해준 산장 식당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샷나물과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 그리고 투박하게 구워낸 더덕구이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다. 하지만 시장이 반찬이었던 탓인지 꿀맛처럼 느껴졌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처음으로 일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소희 씨는 어떻게 가구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목 쓰셨거든요. 순간 나는 작은 공방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무를 깎아 가구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때 맡았던 나무 냄새, 사포질하던 소리, 그게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어요.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에는 짙은 슬픔음이 묻어 있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 뒤로는 그냥 먹고 살기 바빴죠. 대학도 겨우 졸업했고 디자인은 그냥 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운 좋게 이번에 입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요. 아버지한테 떳떳한 딸이 되고 싶어서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아들 지훈이 녀석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았지만 지훈이는 단 한 번도 내 일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저 돈벌이가 되는 사업으로만 생각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 젊은 아가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그 꿈을 이어가기 위해 이 낯선 산골까지 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군요. 내가 겨우 뱉어낸 말이었다. 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셨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숙소는 목재소에서 운영하는 작은 통나무집이었다. 방은 2개였지만 거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구조였다. 나는 씻고 나와 거실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보았다.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무수한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다. 부장님, 아직 안 주무세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 그녀도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별만 바라보았다. 참 신기하네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가요? 부장님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꼭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아릿해었다. 아버지. 내게는 너무나도 아픈 이름이었다. 나는 과연 지훈이에게 좋은 아버지였을까? 그녀는 내게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나는 내 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내일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나는 애써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와 나 사이에는 이미 단순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어떤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멀리서 희미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의 별들이 순식간에 검은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었다. 지다음날 아침, 우리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밤새 내린 비는 아침이 되자 폭우로 변해 있었다. 창문을 때리는 거센 빗줄기와 간간히 터져나오는 천둥 소리는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했다. 통나무집 지붕을 두드리는 요란한 빗소리 때문에 서로의 말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이 정도 비면 산사태 위험도 있는데 오늘은 꼼짝없이 갇혔구먼.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러 온 박노인이 혀를 차며 말했다. 그의 말대로였다. 밖을 보니 어제 우리가 겨우 지나왔던 비포장 도로는 이미 흙탕물로 변해 강처럼 흐르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서비스 지역이 아님이라는 문구만 떠 있었다. 완벽하게 고립된 것이었다. 오후에는 그친다고 하니 그때까지 방에서 푹 쉬쇼. 박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통나무 집에는 다시 우리 둘만 남았다.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이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있자니 좁은 공간에 갇힌 짐승이 된 기분이었다. 그렇다고 거실에 나와 마주 앉아 있자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결국 먼저 방에서 나온 것은 한소희 씨였다. 그녀는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부장님, 혹시 커피 드실래요? 제가 가져온 원두가 있는데. 그녀의 제안이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휴대용 그라인더에 원두를 갈고 핸드 드립으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고소한 커피향이 눅눅한 통나무집의 공기를 채웠다. 그녀는 커피뿐만 아니라 작은 가스버너와 코펠까지 마치 캠핑이라도 온 사람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해온 듯했다. 준비성이 철저하네요. 이런 산골 출장은 처음이라 혹시 몰라서요. 그녀가 내민 따뜻한 커피잔을 받아들었다. 깊고 진한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붓으로 마구 그어댄 수묵화처럼 비에 젖은 산의 풍경이 흐릿하게 펼쳐져 있었다.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젊었을 땐 좋아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 빗소리를 들으면 뼈마디가 쑤시는 것 같아서. 내 농담에 그녀가 작게 웃었다. 저는 좋아해요. 세상이 다 조용해지는 것 같아서요. 빗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그녀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정말 그랬다.
빗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오직 자신만의 소리로 공간을 가득 채웠다. 어쩌면 그래서 더 우리 둘만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제 아버지 얘기 너무 주책이었죠? 그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나야말로 내 아들 녀석 생각에 부끄러워졌는걸. 부장님 아드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 아들 지훈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젊은 아가씨에게 어디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는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괜찮을 것 같았다.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녀석이지.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지훈이가 어릴 때 나는 늘 바빴다. 회사를 일으키고 돈을 벌고 남들만큼 살게 해주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주말에도 공장에 나갔고 녀석의 운동회나 학예회에 가본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아내는 늘 괜찮다고 했지만 지훈이의 눈에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 녀석이 대학에 가고 나서는 더 멀어졌어. 용돈이 필요할 때나 전화하는 사이가 됐지. 아내가 죽고 나서는 더 심해졌고 아마 속으로는 나를 원망하고 있을 거야. 엄마를 외롭게 만들었다고.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런 속 깊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본 것이 얼마만인지 아내가 죽은 후로는 처음이었다. 아닐 거예요, 부장님. 한소희 씨가 조용히 말했다. 아드님도 그냥 표현이 서툰 걸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랑 한동안 정말 서먹했어요. 괜히 엄마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를 보면 아빠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더 힘들었던 거죠. 그녀의 위로에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나이를 떠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이를 가진 사람이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우리는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간간히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오후가 되자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졌다. 하지만 길은 여전히 끊겨 있었고 우리는 그날 하루를 더 그곳에 머물러야 했다. 저녁이 되자 박노인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닭백숙 한 솥을 들고 있었다. 답답할 텐데 이거라도 먹고 기운 내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닭백숙은 정말 꿀맛이었다. 박노인은 막걸리 한 병까지 꺼내놓았다. 이런 날은 한잔 해야지. 나는 사양하지 않았다. 한소희 씨도 작은 잔에 조금 따랐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분위기는 한결 더 부드러워졌다. 박노인은 옛날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우리는 흥미롭게 들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다만 남았다. 박노인이 돌아가고 통나무 집에는 다시 우리 둘만 남았다. 거실에는 작은 백열등 하나만이 희미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먼저 들어가 쉴게요. 네, 부장님. 안녕히 주무세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녀가 나를 불렀다. 부장님.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그녀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망설임을 읽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 방으로 돌아왔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잦아들었던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창문 너머로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워 눈을 감았지만 아까 거실에서 보았던 한소희 씨의 흔들리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이었을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뒤척이기를 수십 번. 결국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답답한 마음에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그런데 거실 희미한 백열등 아래 그녀가 평상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무릎에 묻고 가늘게 어깨를 떨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나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른 척 다시 방으로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까?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려는데 그녀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흠뻑 젖은 얼굴이었다. 부장님,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힘든 일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렁그렁한 눈물이 금방이라도 다시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통나무집을 감싸는 빗소리와 그녀의 작은 흐느낌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냥 아빠 생각이 나서요. 한참 만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늘 밤 같은 날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고 천둥이 치던 날.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줄 뿐이었다. 제가 너무 어렸어요. 철이 없었죠. 아빠가 아프신데도 저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았어요. 병원에 가도 금방 나온다고 핑계대고 아빠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으셨는데 저는 학원 가야 한다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게 아빠의 마지막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가끔 너무 무서워요. 아빠가 저를 원망하고 계실까봐. 하늘에서 저를 보고 미워하고 계실까봐요. 아닐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절대 아닐 거예요. 아버지는 하늘에서도 한소희 씨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내 말에 그녀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가 마음껏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내를 떠나보냈을 때 나도 저렇게 울고 싶었지만 울지 못했다. 아들이 보고 있었기에, 가장이었기에 슬픔을 억눌러야만 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슬픔도 함께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한참을 울던 그녀가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부장님. 너무 추한 모습 보여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울고 싶을 땐 울어야지. 그게 사람 사는 거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박노인이 주고 간 막걸리병을 들고 왔다. 한 잔 더 할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작은 찻잔에 막걸리를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한 번에 들이켰다. 사실은 부장님 보면 자꾸 아빠 생각이 나요. 그녀가 붉어진 얼굴로 말했다. 부장님 손이 꼭 우리 아빠 손 같아서요. 크고 거칠고 투박한데 참 따뜻해요. 그 말에 가심이 철렁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내 잔을 비웠다. 부장님은 아내분 많이 사랑하셨죠? 그럼요. 내 인생의 전부였지.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어떻게 다시 살아가셨어요? 견딘 게 아니야. 그냥 사라진 거지.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5년이란 세월이 흐른 거고, 지금도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잠이 안 와요.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 보였다. 나이도, 성별도, 살아온 환경도 달랐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내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지켜주지 못한 딸의 모습을 보았다.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그녀는 지쳤는지 내 어깨에 기댄 채 잠이 들었다. 나는 그녀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내 어깨를 가만히 내어주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온기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나는 날이 완전히 밝을 때까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잃는다는 것은 내 세계의 절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죠. 하지만 때로는 비슷한 상처를 가진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캥온해 보였다. 길고 검은 속눈썹 아래로 옅은 숨결이 고르게 흘러나왔다. 나는 혹시라도 그녀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깨에 전해져 오는 그녀의 체온과 무게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다. 지난 5년간 내 어깨는 그저 나 자신의 피로를 짊어지는 곳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어깨는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메마른 내 마음에 작은 샘이 솟는 듯한 기분이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그녀가 부스스 눈을 떴다. 자신이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어머, 부장님, 죄송해요. 제가 잠이 들었나 봐요. 붉어진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의 모습이 앳돼 보였다. 괜찮아요. 푹 잔 것 같아 다행이네. 우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밤사이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경계선이 사라져버린 듯했다. 더 이상 그녀는 어려운 직장 상사가 아니었고 나 또한 마냥 어린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같은 아픔을 공유한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앉아 있었다. 아침 식사는 어제 남은 닭백숙 국물에 밥을 말아 간단히 해결했다. 다행히 비는 완전히 그쳐 있었다. 박노인은 아침 일찍 트랙터를 몰고 나가 끊어진 길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오전 중으로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짐을 챙기며 떠날 준비를 했다. 2박 3일의 짧은 출장이었지만 마치 아주 긴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부장님,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떠나기 직전 그녀가 창고에서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들고 왔다. 어제 우리가 봤던 클라로 월넛의 짜투리였다. 이걸로 작은 명암꽂이를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이쪽 결을 살려서 이렇게 깎으면 그녀는 허공에 손을 놀리며 디자인을 설명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총기와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나무 조각을 받아들었다. 이쪽보다는 이쪽 결을 살리는 게 더 예쁠 것 같은데 이리 줘봐요. 나는 잡았다. 나무 조각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내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그녀의 가늘고 부드러운 손의 감촉,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져 오는 미세한 떨림.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손을 떼려 했지만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은 그녀의 손을 더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다. 그녀도 놀란 듯 숨을 멈춘 채 나를 올려다보았다. 동그랗게 커진 그녀의 눈동자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 눈동자 안에서 나는 당황하고 있는 58의 늙은 남자가 아니라 30년 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설레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러니까 때로 나는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입을 열었지만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이 바싹 타들어갔다. 그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손을 떼었다. 미안해요. 내가 실수를 했네.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뿔까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다시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출장 첫날의 불편한 침묵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그 안에는 설렘과 당혹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 뒤섞여 있었다. 길이 열리고 우리는 박노인에게 인사를 한 뒤 목재소를 떠났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피아노 연주곡만이 차 안을 채우고 있었지만 이제 그 선율은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다. 모든 음표 하나하나가 아까의 그 순간을, 내 손과 그녀의 손이 맞닿았던 그 찰나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그녀의 부드러운 감촉이 남아있는 듯했다.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다. 상사의 마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느끼는 원초적인 떨림이었다.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두려웠다. 이 위험한 감정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차 안의 침묵은 무거웠고 그 무게만큼이나 내 마음도 복잡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운전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옆자리의 한소희 씨에게로 신경이 쏠렸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까의 일을 그저 늙은 주책 없는 상사의 실수로 여기고 불쾌해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나처럼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을까? 지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부장님,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그 뒷모습이 꼭 도망치는 사람 같았다.
나는 차 안에 홀로 남아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출장을 떠나기 전 나는 그저 지치고 외로운 늙은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거기에 30살 어린 여직원의 손을 잡고 설렘을 느낀 주책 없는 늙은이라는 꼬리표까지 달게 된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회사 생활은 가시방석 같았다. 나는 의식적으로 한소희 씨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칠 것 같으면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고, 디자인팀에서 협조 요청이 와도 다른 직원을 통해 처리했다. 그녀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 역시 나를 피하는 것이 느껴졌다. 예전에는 가끔 부장실로 찾아와 업무 보고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늘 이메일로만 소통했다. 어쩌다 구내식당에서라도 마주치면 그녀는 고개만 까딱 숙이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우리의 관계는 출장 전보다도 더 서먹하고 멀어져 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를 피하면 피할수록 내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일에 집중하려 해도 어느새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 젖은 얼굴, 환하게 웃던 얼굴, 그리고 내 손길에 놀라 동그래졌던 눈동자까지. 미칠 노릇이었다. 이 나이에 이게 무슨 망측한 꼴이란 말인가. 나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터지기 시작했다. 회사에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생산부의 박 과장이 그런 부류였다. 그는 평소에도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입이 가벼워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가 점심시간에 내 옆자리로 쓱 다가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말을 걸었다. 아이고, 우리 부장님, 강원도 출장 다녀오시고 나서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습니다.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별일 없었네.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밥을 계속 먹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듣자 하니 디자인팀의 그 한소희 씨랑 단둘이 다녀오셨다면서요? 그것도 차가 고장나서 웬 산골에서 하룻밤 묵고 오셨다던데. 야, 부장님, 아직 정정하십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칫했다. 박 과장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목재소의 박노인이 회사에 연락이라도 했단 말인가? 무슨 그런 말을 하나. 길이 끊겨서 어쩔 수 없이 묵은 것뿐이야. 알죠. 다 압니다. 그런데 요즘 두 분 사이가 영 어색해 보이셔서 말입니다. 꼭 큰일 치르고 난 남녀 사이 같달까요? 박 과장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속에서 천불이 일었다. 하지만 내가 화를 내면 낼수록 소문은 사실처럼 굳어질 것이 뻔했다. 나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하게. 그날 이후 회사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나와 한소희 씨가 출장을 가서 사고를 쳤다는 것이었다. 소문은 살이 붙고 부풀려져 내가 젊은 여직원을 권력으로 유혹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이야기로 변질되어 갔다. 동료들은 나를 보며 수군거렸고 어떤 여직원들은 대놓고 경멸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한소희 씨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을 터였다.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아가씨에게 이런 종류의 소문은 치명적일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찾아가서 괜찮냐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나서는 순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우리는 둘 다 회사에서 매장당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비겁하게 침묵을 선택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나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던 금요일 저녁,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지훈이었다. 녀석이 먼저 전화를 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덜컥 전화를 받았다. 지훈아, 웬일이냐?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나?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왜? 할 얘기가 있으니 집으로 바로 오세요. 저 지금 아버지 집 앞에 와 있으니까. 녀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녀석의 귀에도 회사 소문이 들어갔다는 것을.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순간이 기어이 나를 찾아오고야 만 것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저녁 퇴근길의 도로는 붉은 미등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절망의 빛으로 보였다. 아들 녀석의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변명할 기회라도 있을까? 녀석은 이미 모든 것을 단정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있을 터였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 올라갔다. 현관문 앞에 지훈이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녀석은 나를 보자마자 굳은 얼굴로 쏘아붙였다. 이제 오세요? 일이 좀 늦게 끝났다. 나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지훈이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꼴이 말이 아니시네요. 그렇게 힘드세요? 젊은 애랑 고시느라? 가슴에 날카로운 파편이 박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지훈아, 말 가려서 해라. 가려서 하라고요? 지금 그 말이 나오세요? 아버지, 회사에 소문 다 났어요. 아버지가 30살이나 어린 신입 여직원이랑 출장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건 오해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해요? 뭐가 오해인데요? 단돌이 출장 간 거 사실이잖아요. 산골에서 하룻밤 묵고 온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뭐가 오해냐고요? 길이 끊겨서 어쩔 수 없었다. 정말이야. 그딴 병명을 지금 저더러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아버지 회사에 제 대학 선배가 다니고 있어요. 그 선배한테 오늘 전화 와서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추잡하게 놀아나고 있는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의 입에서 추잡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러세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녀석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아내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만 보고 사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네 어머니를 배신 맞잖아요. 어머니의 빈자리를 고작 그런 어린애로 채우시겠다? 아버지는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지훈이는 아내의 사진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액자가 깨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요, 그 여자,
그거 보통 내기가 아니라던데요. 젊고 예쁜 걸 무기 삼아서 늙은 상사들 꼬드기는 걸로 유명하다면서요. 아버지, 지금 그 여자한테 단단히 홀리신 거라고요. 평생 모은 돈 그 여자한테 다 갖다 바치고 길거리에 나앉고 싶으세요? 한소희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여자를 뭘 안다고 그렇게 감싸세요? 며칠 같이 있었다고 사랑이라도 하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원하는 건 아버지 본이지 쭈글쭈글한 늙은이가 아니라고요. 못해. 내 고함조리에 지훈이도 움찔했다. 하지만 녀석은 지지 않고 더 악에 바친도. 내 고함소리에 지훈이도 움찔어터다. 내 고함소리에 지훈이도 움찔했다고. 내 고함, 지훈이도 움찔한다. 나는 자리만 주려 지훈이도 움찔했다. 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왜요? 찔리세요? 아버지, 저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회사 사람들이 알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버지가 주책 없는 늙은이라는 소리 제가 들어야겠냐고요. 창피하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아들에게 창피한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경멸과 수치심뿐이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여자 정리하세요. 지훈이가 마지막 통첩처럼 말했다. 내일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만약 그러지 않으시면 저도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 안 할 겁니다. 연 끊을 줄 아세요. 녀석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집을 나가버렸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혀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나는 깨진 아내의 사진 액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액자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당신, 꼴 좋다. 내가 없을 때 고작 한다는 짓이 그거냐고.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도 큰 충격과 절망감에 눈물마저 말라버린 듯했다. 나는 정말 아들에게 창피하고 아내에게 죄를 짓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추잡한 늙은이에 불과한 것일까? 한소희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내게 보여주었던 순수한 공감.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정말 그녀는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일까?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그날 밤 나는 지독한 절망감 속에서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아들이 남기고 간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아팠다. 아들과의 끔찍한 만남이 있고 난 뒤 내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했다. 밤새 잠을 설치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영락없는 폐잔병이었다. 쇠한 눈, 푸석한 피부,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 아들의 말처럼 정말 추잡한 늙은이의 모습 그대로였다. 회사에 출근하는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다. 동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나를 찔러댔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저기 봐, 주책 없는 늙은이 온다 라고 말하는 환청처럼 들렸다. 나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내 자리로 향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한소희 씨를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밝게 인사를 건넸다. 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창피하다는 아들의 목소리와 그 여자가 원하는 건 아버지 돈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나는 그녀의 인사를 못 들은 척,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부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닫고 나서야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그녀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결제를 받으러 오면 서류만 건네받고는 나가봐요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녀가 복도에서 마주치며 무언가 말을 걸려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내게는 죄책감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녀를 볼 때마다 아들의 경멸에 찬 눈빛과 아내의 웃고 있는 사진이 떠올라 나를 괴롭혔다. 한소희 씨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자신이 무언가 실수를 했나 싶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장님, 왜 그러세요? 라는 물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물음에 답해줄 수 없었다. 아니, 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할 뿐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늘 에너지 드링크 몇 병이 놓여 있었고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야근하는 모습을 몇 번이고 목격했다. 아마도 회사에 떠도는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그리고 나의 갑작스러운 냉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였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그녀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 꼴이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다. 내가 잠시나마 설렘이라는 감정에 취해 분수를 잊고 행동한 결과였다. 나는 비겁했고 무책임했다. 주말이 되어도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텅 빈 집안에서 나는 술로 시간을 보냈다. 취하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취하면 취할수록 그녀의 얼굴과 아들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다. 아버지, 창피해요. 한소희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원하는 건 아버지 돈이라고요. 나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들의 말이 사실일까? 정말 그녀는 나를 이용하려 했던 것일까? 출장에서 보았던 그녀의 순수한 눈빛과 눈물은 모두 연기였을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러다가도 문득 그녀와 손이 맞닿았을 때의 떨림, 그녀를 품에 안았을 때의 따뜻함이 떠오르면 가슴 한쪽이 저리 태웠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일 리는 없다고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들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에 금세 묻혀버렸다. 월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내 부장실 문 앞에 한소희 씨가 서 있었다. 그녀는 밤이라도 샌 사람처럼 지치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지금 바쁜데. 나는 또다시 비겁하게 그녀를 피하려 했다. 5분이면 됩니다. 아니, 2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제발, 제버려도 노다. 나는 부적처입니다. 그녀는 바대번 맞는 그녀 같았습니다. 무분대기로 조건이 있습니다. 제발 푸던만입니다. 그녀의 묵음은 죽으며 그녀를 비번에 채워다봐. 5분이 뭔데? 아니, 2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제발
제발 죽어다 맞다. 모드민 부정시가 치경한 놓여 그녀의 분봉에 필요됩니다. 부장실 목속의 동긋 등 자군력이단데요. 그녀의 눈빛을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부장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내 뒤를 따라 들어왔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부장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은 채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등 뒤에서 그녀의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부장님, 제가 혹시 무슨 큰 실수를 했습니까?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출장 이후로 부장님께서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만약 제가 부장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과하고 고치겠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사과는 그녀가 하려 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비참한 기분이 또 있을까?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서 있었다. 한소희 씨, 잘못 아니에요. 다 내 문제입니다. 부장님 문제라뇨? 그게 무슨...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될 일이었다. 지난 주말에 아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회사 소문을 들었더군요. 우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 소문이요? 네. 박 과장이 퍼뜨린 것 같아요. 우리가 출장 가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식의.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마 짐작은 하고 있었겠지만 내 입으로 직접 확인 사살을 당한 충격은 커 보였다. 아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했다고, 제가 주책 없는 늙은이라고, 그리고 나는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뭐라고 하던가요, 부장님? 한소희 씨가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그런 여자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뱉는 순간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래서 저를 피하셨던 거군요. 아드님 말씀 때문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든 막았어야 했는데,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나도 아들의 말이 사실일까봐 두려웠고, 내가 정말 그런 추잡한 늙은이가 된 것 같아 한소희 씨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비굴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원망하고 경멸하고 당장이라도 뺨이라도 때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고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떤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부장님. 네. 그럼 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뭘요? 저도 부장님 돈 보고 접근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녀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내 심장을 울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니라고,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난 며칠간 그녀를 의심하고 피했던 내 비겁한 행동들이 발목을 잡았다. 내 침묵이 그녀에게는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마음이 어떤지 잘 알겠습니다. 그녀는 내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장님 덕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뒷모습을 보는 순간 뒤돌아서서 부장실을 나가려 했다. 그 뒤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를 잃고 아들에게 외면당하고 이제 이 사람마저 잃게 되면 내 인생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터였다. 잠깐만요. 나도 모르게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사라진 텅 빈 절망감만이 담겨 있었다. 그 텅 빈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나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지옥을 품고 살아갑니다. 저에게는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세상의 시선이 바로 그런 지옥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진솔한 눈빛이 그 모든 지옥을 견뎌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단 한순간도 한소희 씨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하지만 두려웠던 겁니다.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 나이에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어요. 아들이 반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이 무서워서. 그래서 당신을 밀어냈던 겁니다. 나는 비겁한 겁쟁이였어요. 나는 한 걸음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출장에서 보았던 당신의 모습, 나무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열정,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애틋한 마음. 그 모든 것이 진심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내 아들의 말 한마디에 세상의 시선에 흔들렸던 겁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그녀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고개를 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부장님, 그럼 왜 이제야... 내가 어리석었으니까. 내게 찾아온 마지막 행복일지도 모르는 당신을 내 손으로 놓칠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내 행복을 내 손으로 지키기로. 나 한소희 씨를 좋아합니다. 직장 상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마음도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고 있었다. 오늘
퇴근하고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퇴근 후 나는 약속 장소로 가기 전 먼저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나다. 왜요? 그 여자 정리하셨어요? 여전히 날이 서 있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다. 너 지금 시간 괜찮으면 잠깐 보자다. 무슨 얘기다? 내가 저리 마른 조회어대했고 내가 치러. 우선돼요. 내봐 잠깐 지금 정거를 부리다 많이 보. 누신정 일이여. 내가 정미 열어둔 치감 조회함이다. 아니, 그 여자 정리하죠 많이었어요? 극인들 마른 중정 설아만 모래 닦았답니다. 그는 초금 정의하지 우리게 도지 받는. 설아만 누르고 그동 지금 답니다. 잠장 전은 내가 보정일했다. 조금 당정 예보도가 증경입니다. 나는 초금 정리있다. 여점 우리 촌지민 청관입니다 난든 못해요. 나는 지금정 직관이었죠. 내가 자문들은 정해왔집니다. 맞는 지훈이도 불임하다. 안 된다. 나는 내 아들이지만 녀석에게 단 한 번도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다. 늘 져주고 맞춰주기만 했던 아버지였다. 내 강경한 태도에 녀석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군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다. 집 앞에서 아들을 만났다. 녀석은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지훈아. 네. 아비가 너한테 평생 죄인으로 살았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내 어린 시절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늘 바쁘다는 핑계배로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다.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그래서 내 진심 어린 사과에 녀석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잠시 말을 끊고 녀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 네? 이 집 팔 거다. 네? 팔 거다. 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녀석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팔아서 네 빚 갚아주마. 네가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거, 이자니 원금이니 하는 거, 이걸로 다 깨끗하게 정리해라.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 손 벌리지 마라. 너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다. 네 힘으로 일어서야지. 언제까지 아비 등골만 빼먹고 살 거냐. 지금 저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아니, 너 때문도 그분 때문도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내 프로만은 다르고 정었습니다. 나는 내가 찾으면 내가 죽음도 나음은 개며다. 나는 내 믿을 뭐든 춤하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 네가 반대한다고 해도, 세상이 다 손가락질한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살 거다. 그게 내가 네 엄마한테, 그리고 나 자신한테 떳떳해지는 유일한 길이니까. 아버지, 정말 실망입니다. 그래, 실망해라. 창피하다고 욕해도 좋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둬라. 한소희 씨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녀는 아비의 메마른 인생에 단비처럼 매려와준 아주 귀한 사람이다.
네가 언젠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아비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녀석을 뒤로 한 채 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녀석이 무어라 소리치는 것입니다. 나는 뒤에 녀석이 무어라 소리치는 거. 근찜독에 녀석의 무어라 통는데 브라만 치바는 네가 마른 자만 들어 그침이 난 치경이 정시단 진봉합고 왔다. 나는 그 발을 몰이름이라고 내가 진심저간 대고 그검 죽음 맞는다. 나는 그만은 진심으로 도마치는 오어라 소리치는 거. 나는 네가 많은 조가 둥근검 오어라 소리치는 거면 정시단 많은 나는 그검 치르러 하분가둥단 노단다. 녀석을 뒤로 한 채 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녀석이 무어라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처음으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순간이었다. 마음이 후련했다. 동시에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지금 내게는 가야 할 곳이 있었으니까. 내가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에 도착했을 때 한소희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장님, 아드님은 얘기 잘하고 왔어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나는 방금 전 아들과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집을 팔기로 한 것,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것까지.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부장님, 저 때문에 모든 걸.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에요. 한소희 씨 때문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한번 정리해야 할 문제였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나약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그래도 부장님 인생에 걸린 문제잖아요. 제가 뭐라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사랑스러워서 나는 그녀를 힘껏 안아주고 싶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와 한소희 씨의 관계는 회사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 모두가 우리에게 등을 돌린다 해도 서로가 서로의 편이 되어주리라는 굳건한 믿음이 생겼다. 나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생각보다 빨리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난다는 것이 섭섭하기는 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낡은 과거를 떠나보내야만 했다. 지옥으로던 어느 날 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아들, 지훈이었다. 질 계약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한 것이리라. 나는 또 어떤 비난을 퍼부을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전화를 받았다. 왜 전화했냐?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녀석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평소에 그 기세등등하고 나리선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고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였다. 오늘 저녁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한소희 씨도
같이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녀석이 한소희 씨를 만나고 싶어 한다니. 무슨 꿍꿍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그럽니다. 제발 한 번만 시간을 내주세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지훈이가 예약한 한정식 집의 작은 방에서 삼자대면을 하게 되었다. 한소희 씨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다고 속삭였다. 지훈이는 우리 앞에 앉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참 만에 입을 연 녀석의 첫마디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죄송합니다. 녀석은 자리에서나 나와 한소희 씨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녀석은 자리에서나 나와 한소희 씨를 침치받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어리둥절해서 녀석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갑자기 이게 무슨... 아버지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한소희 씨에 대해서요. 그 말에 한소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녀석이 뒷조사라도 한 것일까? 걱정하지 마세요. 불법적인 방법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사 선배를 통해, 그리고 디자인팀 동기들을 통해 조금 물어봤을 뿐입니다. 녀석은 다시 자리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소희 씨, 아버지가 목수셨다는 거,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다는 거, 홀어머니를 모시고 병든 동생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다는 거, 졸업 후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밤에는 디자인 공부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는 거. 이번에 회사에 입사한 것이 인생의 첫 번째 기회였다는 거. 제가 전부 다 듣고 확인했습니다. 한소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아픈 과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힘든 내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한소희 씨를 그저 돈이나 노리는 파렴치한 여자로 매도했습니다. 아버지를 홀린 여우라고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상처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제 체면과 제 몫의 유산이 줄어들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이기적이고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녀석도 울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아들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았다. 그 순간 지난 세월 동안 녀석에게 쌓였던 모든 원망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녀석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아니다, 지훈아. 아비가 더 미안하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오해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용서와 화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 지훈이었다. 녀석은 이전의 이기적이고 철없던 모습을 벗고 속 깊고 든든한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주말마다 우리를 찾아와 식사를 함께 했고 한소희 씨를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챙겼다. 작은 어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오는 길에 사왔어요. 지훈아, 뭘 이런 걸 다... 아니에요. 약속합니다. 아버지, 두 분 이제 곧 이사하셔야 하는데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녀석의 변화가 낯설면서도 가슴 벅차게 행복했다. 나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팔고 회사 근처에 조금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리고 집을 판 돈의 절반은 지훈이의 빚을 갚는 데 보태주었다. 아버지,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다. 이건 아비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용서의 표시다. 대신 앞으로는 절대 아비한테 손 벌릴 생각 말고 네 힘으로 떳떳하게 살아라. 할 수 있겠냐? 네, 아버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수근 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내가 직접 사장님께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의외로 강 부장, 축하하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구만. 하며 우리의 관계를 축복해 주셨다. 우리를 험담하고 소문을 퍼뜨렸던 박 과장은 지훈이가 직접 찾아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경고한 이후로는 우리 앞에서 쥐죽은 듯이 지냈다. 세상의 모든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자 나와 한소희 씨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이 차이나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에만 집중했다. 민준 씨,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러게요, 소희 씨. 우리 이따 퇴근하고 공원이라도 걸을까요? 좋아요.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다. 부장님이라는 딱딱한 호칭 대신 민준 씨라는 다정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다시 청년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그녀를 내 작은 공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내가 퇴직 후에 소일거리 삼아 가구를 만들기 위해 마련해둔 나만의 작은 왕국이었다. 공방 안에는 내가 직접 만든 책상과 의자, 그리고 아직 미완성인 작은 요람이 놓여 있었다.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언젠가 지훈이 녀석이 둘째라도 낳으면 선물로 줄까 하고. 그녀는 요람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쓸어보았다. 정말 예쁘네요. 민준 씨는 정말 좋은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소희 씨도 좋은 할머니가 되어줄래요? 내 뜬금없는 질문에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 제가 할머니요? 그래요. 내 손주들의 할머니. 그리고 내 아내.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며칠 밤을 새워 직접 깎고 다듬어 만든 작은 나무 반지가 들어있었다. 화려한 보석은 없었지만 내 진심과 사랑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다니까. 소희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의 눈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은 실복내 눈물이 흘렸다. 그녀는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재랑 2개 받는데 투로 갑니다. 그녀는 작은 중감 누녀 메가 정중사가 덧머리 반지, 재간무바. 그녀는 눈에로 보게 집점 한복한 들어갔다. 그게 뭐 중간 사가도 못 보고 단지였다. 나든 메가 받지만 시터녀, 상분녀. 소희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들이정 조동 못내 놓여 있었다.
내가는 도단 지퍼내 자남거대도 공정는 저물리 나다. 그녀는 정문주문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지만 네, 좋아요, 민준 씨. 나는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나무 반지를 끼워주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반지를 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우리는 거창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 대신 지훈이 내외와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조촐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굳게 약속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는 회사에서 은퇴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강 부장이 아니라 그저 목수 강민준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내 소희는 여전히 회사에서 유능한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짓는다. 그녀는 내 공방에 찾아와 내가 가구를 만드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툰 솜씨로 사포질을 거들기도 한다. 여보, 여기 이쪽이 좀 거친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봅시다. 우리 아내, 이제는 눈썰미가 전문가 다 됐네. 과 평온함이 가득하다. 가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볼 때면 나는 생각한다. 인생의 황혼이란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햇살이 비추는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의 끝에서 나는 기적처럼 그녀를 만났고 우리는 서로의 황혼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빛이 되었다. 사랑이란 어쩌면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아보고 그것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며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용기를 주는 것. 나의 황혼은 그녀로 인해 비로소 가장 눈부신 햇살로 가득 차게 되었다. 오늘 들려드린 강민준 씨와 한소희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깊은 외로움과 그것을 이겨내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 자신을 가두고는 합니다. 황혼의 나이에 느끼는 설렘은 주책 없는 짓이라 여기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자신의 행복을 애써 외면하기도 하죠. 강민준 씨 역시 아내를 잃은 슬픔과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홀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텅 빈 집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된 그의 마음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불씨가 된다는 것을요. 한소희라는 인물은 단순히 젊은 여직원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알아보고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준 또 다른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사랑의 나이나 조건은 무의미하며 중요한 것은 서로의 아픔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들 지훈의 모습은 어쩌면 많은 자식들의 이기적인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체면과 현실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말이죠. 하지만 그 역시 진솔한 대화를 통해 비로소 아버지의 고독을 이해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가족이란 혈연으로 묶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어디에선가 홀로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이자 응원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아직 따뜻한 햇살이 비출 날이 남아있음을, 황혼의 노을이 아침의 일출만큼이나 눈부시게 아름다울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행복해질 용기를 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연은 삶의 긍정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교육적 목적을 위해 창작된 픽션이며
등장하는 인물, 배경, 사건은 모두 허구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실제 특정 인물이나 단체,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순전히 우연임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황혼 로맨스를 넘어 한 인간이 세상의 편견과 자기 안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잃어버린 아버지들의 외로운 뒷모습을 닮았죠. 반면 한소희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날 청춘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이 두 세대의 만남은 결국 사랑의 본질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아들 지훈의 변화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인을 오해하고 자신의 잣대로 재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며 가장 마음이 아팠던 동시에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강민준 씨가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아온 한 사람이 되찾은 진정한 어른의 용기이니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사랑할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에 잠시 머무시며 다른 이야기들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겪었던 혹은 주변에서 보았던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